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봄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대구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치열하고 전쟁 같았던 상황이 조금은 진정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심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순 없지만은 방송 이후로 희망을 풀 수 있는 길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준비한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총선 때문에 바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도 벌어진 선거 때문에 조금 바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뭉클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감동적인 내용들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경북일보 배준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 기자님도 코로나19 터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제 취재를 해오셨고 총선도 취재를 해오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코로나19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역 당국이 그 역학조사 등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어느 한 순간에 또 조금만 방심하면 그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소식은 대구 경북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천우 경북도지사가 내년까지 행정통합을 끝내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통합 단장을 뽑자. 대구와 경북이 추진해온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또 인구 5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제3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구가 갖고 있는 광역시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고 신설되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에 흡수됩니다.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응답자의 51.3%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반대는 22.4%에 머물러 찬성의 절반 수준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이 26.2%였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은 1981년에 한 뿌리에서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지 40년 만에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배 기자, 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경상북도가 개도한 이래 그 85년 동안 대구와 경북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경제권이고 단일 문화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그 성격을 하면서 그 분리된 이후 인구는 정체하고 지방 소멸 위험이 가속화했습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갈수록 심화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나서서 상생 협력을 외쳤지만 한계에 부닥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천우 경북도지사가 작년 어떤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내년까지 행정통합을 끝내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통합 단장을 뽑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자는 말도 있었고요. 네. 대구 경북연구원에서는 학자들의 이제 통합의 장단점을 시도민한테 충분히 제시하자 이런 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의 그 통합의 필요성 이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결국에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한 지역권이었지만 1981년 분리되면서 인구 감소, 또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어려움에 처했었는데요. 대구와 경북이 추진해온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또 인구 500만 명이 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어 서울과 경기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제3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잘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배 기자, 저 2022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네.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통합된 대구와 또 그리고 경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선 명칭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그 가칭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잡았습니다.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대구 특별자치시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는
연방제 수준의 그 완전한 자치를 꿈꾼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존보다 폭넓은 자치권 그리고 또 수도권에 대응해 그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는 광역지자체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불균형 완화를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는 그 분권형 균형 발전을 지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또 지역 자립성 확보를 위한 분권형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또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주도형 상향식 행정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또 국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또 주민 편익 증진, 수도권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일방의 흡수가 아닌 지자체 간 1대1 대응 통합을 통해 통합 전 대구와 경북이 누리던 행재정상의 권한과 이익을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에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지, 왜 이야기 나오는지 알 것 같은데 해결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아까 특별자치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대구가 갖고 있는 광역시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군 자치구, 또 경북도는 시군 이렇게 이원 체제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는 일원화된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 광역자치단체 두 곳이 통합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고 관련된 모든 기능과 인력은 신설되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에 흡수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은 이런 우려를 보완할 대책도 내놨는데요. 대구의 경우 인구 243만 명의 대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구군 체제가 아닌 대구시 체제를 유지하되 또 일반시보다 높은 자치권을 가진 특례시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의 군과 자치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또 행정구로 개편이 되면서 대도시의 주민 참여와 민원 처리를 위해 군수와 구청장은 남겨두지만 이제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준자치구로 이제 개편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는 그 아래 시군을 두는 자치 2층제를 유지하면서도 또 대구의 경우에만 특례시와 준자치단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한다면 특례 권한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특례에는 뭐 지위, 행정, 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 얻으려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총선 이후 그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 제정 노력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에 강력한 특례를 줄 경우 광범위한 특례 부여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대 그리고 또 장시간의 협상 시간 소요를 비롯해 수도에만 부여하는 지위 특례 부여에 따른 명분 확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제로섬 게임 구조를 흔드는 재정 특례에 따른 타 시도의 반대, 또 관련 법률의 재개정에 따른 행정통합 일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행정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또 다른 갈등도 이제 난관입니다. 사실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인천시에 비해서 적지만 자체 위성 도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3대 도시 대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역시라는 지위를 행정 통합을 하면서 이제 뭐 명칭부터 변경이 되니까 이제 뭐 광역시 지위와 위상 하락, 또 대구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조직이나 구성이 개편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뭐 공무원 보직 변경 시 뭐 경북권 내 이동이나 뭐 근무 문제도 있고요. 대구 대도시 중심권 발전으로 이게 경북 북부 지역은 또 소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의 주요 도시들이 다 대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북부권에서는 또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산업 발전, 교통 인프라, 또 투자 유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 경북 북부권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기존 대구광역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대구시 지방재정 이양 및 축소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서 기존 대구광역시가 보유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권한의 양도 문제, 또 대구와 경북 인근 시군과 연계한 인프라 조성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네. 네, 이런 그 문제를 연구해온 그 행정통합 연구단은 그 대구 지위와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외되는 경북 북부권과 함께 그 성장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구의 행정적 지위 하락에 대해서 특례법 제정을 통해 광역시가 보유한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는 경북 23개 시군, 대구 8개 구군을 행정구역으로 그대로 갖고 가면서 더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특례시는 그 기존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아서 행정적 지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제 특례인 것 같은데 특별법이 통과해야지 특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가지려고 하는 특례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은 지휘특례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의 특례, 또 정치와 재정 등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또 지역경제와 도시계획, 교육 등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해 완전한 자치가 보장되는 강력한 특례를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에 부여해야 비로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론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특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 지위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시, 자치구, 동 이렇게 3계층의 행정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서울시 지방채 발행 승인을 결정할 때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에게 그 사무감사, 지방공무원 서훈 추천, 그리고 국가공무원 임명 등과 관련한 특례와 권한을 줍니다. 행정특례에 있어서는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요걸 살펴보면요,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서울시 소속 국가공무원 임용, 지방공무원 서훈 추천 관련 특례 적용과 더불어 지방채 발행, 자치사무감사,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 이런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지휘특례에 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행정시 폐지 설치 등은 도조례로 정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구조인데요.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도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특례와 관련해서는 자치도 내 행정시의 행정기구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합니다. 또 제주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필요하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와 합의 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의회사무처와 부지사, 행정기구, 공무원 정원, 직속기관 등의 기구와 정원, 또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예외를 적용하고요. 필요시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자치를 조금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단에 대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가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도 그들만의 경찰인 거죠. 자치경찰인 거죠. 재정특례와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선정 방식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 총액의 3%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총액의 1.57%를 우선적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연구단이 강력한 특례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실현 가능한 특례도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지휘특례와 중앙정부 권한에 추가적인 이양은 제외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특례와 더불어 지방선거구, 지방의원 정수, 또 지방의회 권한 등의 정치특례, 기구정원특례, 특행특례, 자치구특례 등 행정특례,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을 부여하고 제주도 특례에 대해 더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우선 실시 및 경찰교부금 특례 등 자치경찰제 특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의 실현이 가능한 특례로 연구단은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주자치도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이제 특례를 조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왜 그 실현 가능한 그 특례로 보고 있느냐면 우선 중앙정부와 협상해서 합의 도출이 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에만 부여하는 지휘 특례를 배제함으로써 그 다른 시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재개정도 좀 쉬워지고
또 행정통합 추진 일정 준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차등적 그 지방 분권 추진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행정통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기여하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약간 미흡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 국가 경쟁력 발휘 단위에 맞지 않는 자치권 부여, 그리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 담보 부족 때문에 주민 공감대 또 지지 확보 이런 점이 좀 곤란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도민들의 의견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대구 경북 연구원이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하면 어떻게 했느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구 시민 1,000명, 또 경북 도민 1,000명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전화 ARS 방식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51.3%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22.4%에 머물러 찬성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이 26.2%였습니다. 응답자의 51.3%가 예,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배 기자, 이거는 뭐 대구 경북 걸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 경북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찬성이 55.7%, 반대는 19.5%에 머물렀습니다. 잘 모르겠다도 24.7%로 조사됐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구미, 김천 등의 그 서부권 찬성률은 58.3%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경산, 영천, 청도 등 남부권은 52.5%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동, 예천, 문경 등 그 북부권은 그 찬성이 55.5%, 그러나 반대가 18.6%에 머물러서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는 찬성이 46.9%로 경북보다 아주 낮았고요. 반대 25.3%, 잘 모르겠다 27.8%로 집계됐습니다. 수성구의 찬성 의견은 48.8%, 서구, 중구, 남구는 48.6%로 높게 나온 반면에 동북구는 45.9%, 달서구, 달성구는 46.1%에 머물렀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이제 대구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50% 미만의 찬성률을 보이고 네. 있고 경북 도민들은 50% 이상 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찬성하는 이유 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뭐 대구 경북 통합 이제 행정통합 찬성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 정부 창설로 이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따른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았고요. 현재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20.8%,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19.0%,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반응이 17.7%,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13.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문조사가 지난 4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 총선 선거일도 며칠 안 남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박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질문 문항이 굉장히 그 단순합니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문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면 조사가 아닌 유선전화 100% ARS 방식으로 진행한 자체가 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우리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에 따르면 행정통합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명칭 변경, 또 대구광역시 지위와 위상 하락, 대구광역시 자치구 폐지 또는 준자치구와에 따른 저항과 갈등을 비롯해서 대구시 공무원 조직 축소와 근무지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경북 북부권 소외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있는데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특히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당 자체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연구원은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붐 조성이 필요해 급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 경북도와 대구시의 의지이지 연구원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또 ARS 방식은 최대한 간단한 질문만 가능하기에 쟁점이 될 만한 문항은 모두 배제했다면서 시도민 51.3%가 찬성을 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과연 공신력이 있는지는 본인들도 자신이 없다라고 털어놨거든요. 네.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품 조성을 위해서 이제 급박하게 돌린 설문조사가 지역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졸속적인 여론 환기로는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의 설득보다 제대로 된 공청회 절차를 통해서 행정통합을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우세가 여전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 국정 안정을 택한 민심이 그 여당의 그 압도적 승리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겨우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수의 전통적인 텃밭답게 대구 지역은 12석의 의석 중에 11개를 모두 미래통합당이 나머지 한 석도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이 대권 후보를 자처한 김부겸 후보 그리고 주호영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입니다. 결과는 주 의원이 압승했습니다. 수성울 선거구는 홍준표 의원이 38.5%, 인선 후보가 35.7%, 표 차이는 불과 2,850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네, 총선 소식을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기자, 대략적인 결과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수의 전통적인 텃밭답게 대구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지역별 당선자를 말씀드리면 대구 달서구 갑 홍석준, 달서구 을 윤재옥, 달서구 병 김용판, 달성군 추경호, 북구 갑 양금희, 북구 을 김승수, 서구 김상훈, 중남구 곽상도, 동구 갑 유성걸, 동구 을 강대식, 수성 갑 주호영, 수성 을의 홍준표 의원입니다. 12석의 의석 중에 11개를 모두 미래통합당이 가져갔는데요. 나머지 한 석도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이 가져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그 국정 안정을 택한 민심이 그 여당의 그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해 180석 거대 정당이 탄생했는데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겨우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봐도 민주당 163석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을 가져갔는데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하면서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확보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대 여당이 출연한 것과 똑같은데 예상 이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 정책도 이제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이잖아요. 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정당이 탄생한 것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그 신속 처리 안건이죠. 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서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현 정부 주요 입법 과제인 검찰,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다면 집권 중반을 넘겨서도 본격적인 개혁까지 추진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이낙연 의원에게 이제 패배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를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뭐 개멸적 패라는 이제 대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쪼그라든 상태인데 일단 황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운을 댄 뒤에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고 또 모든 불찰은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짊어지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좀 부가 설명을 보태자면요, 그 황 대표는 그 통합당은 수년간 그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또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지만 화학적으로 결합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국민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그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래서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부디 인내를 갖고 우리 미래통합당에 시간을 주기 바란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통합당에 기회를 주면 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 나라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씁쓸하게 떠났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제 지난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진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기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뜻에서 민주당에게 압수성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제시함과 또 동시에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안정적인 의석을 몰아줄 것을 호소를 했는데요. 이것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미래통합당은 문정부의 경제 실정론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뭐 세월호 막말 등 일단 막말 파동으로 자충우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로 노선을 수정하면서 업소에 나섰지만 다수의 여론을 돌려 세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경제 실정 논란에도 코로나19에 성공적 대응을 한 정부와 여당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반면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만 기댄 채 수권 능력을 보이지 못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겨눴던 국민의 회초리를 오히려 자신들이 맡게 된 셈이 됐습니다. 선거 역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이 나온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여대 야소를 바탕으로 전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얻었습니다. 우선 국회 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아까 전에 이제 배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죠. 이 공수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비롯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인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 주도 성장 등 이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같은 것들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 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원내 일당이자 과반의 힘으로 21대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또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질 수 있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1.5당 체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선거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미래통합당이 우세한 지역인데요. 자,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갑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당 대권 후보를 자처한 김부겸 후보 그리고 주호영 후보가 둘 다 4선이었죠. 네.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입니다. 결과는 출구조사부터 주호영 후보가 우세했었는데요. 큰 이변 없이 주 후보 59.8%, 김 후보 39.2%의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3만 1천여 표 차이로 주 의원이 압승했습니다. 네.
주 의원은 이제 당선 확정 이후에 좌파 일당 독재를 막고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주민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야당,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통합당이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공약했던 이 45가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수성구와 관련해 여러 공약 중에서는 부동산 투기가열 지구 해제, 아마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이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요. 이것과 도시철도 3호선, 고산 CG 연장 등은 차곡차곡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반면에 그 대구 대통령론을 끄집어냈던 김부겸 후보는 그 낙선 인사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그 통합의 정치를 향한 제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비록 실패한 농부이지만 한국 정치의 밭을 더 깊이 갈겠다. 영남이 문전 옥답이 되도록 더 많은 땀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대권 도전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성감만큼이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수성 을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권에 도전했던 홍준표 의원이 이제 수성을에서 후보로 이제 나섰는데요.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의 대결도 관심 많이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 12개 선거구 중에 그 11개 선거구는 이미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크게 앞서서 좀 싱거운 선거전이 됐고요. 수성울 선거구는 늦은 밤까지 그 진땀 나는 개표전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38.5%, 이인선 후보가 35.7%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 차이는 불과 2,850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득표율이 3%도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홍준표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자라난 고향 대구로 돌아와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승리했지만 우리 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마음은 무겁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저를 믿어준 수성을 주민 여러분들의 신뢰에 꼭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남 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 배제, 컷오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컷오프를 당하자 탈당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수성을에 출마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고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홍준표 의원은 선거 기간, 운동 기간 중에 그 골프채로 위협을 당하는 등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4월 13일의 일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그 출근길 인사 유세를 하던 홍 당시 후보 측에 다가가서 골프채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시 그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후보 테러 시도는 이미 동대문 선거에서 수차례 당해봤다. 그래서 나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홍 당시 후보는 공천을 배제한 미래통합당 측에 그 당선 후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겐 대권에 대한 자신의 그 생각을 전하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근데 또 홍준표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또 이제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 측으로부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는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지만 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점 때문에 선거 전 막판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이인선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이 후보는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장, 경북도 경제부시장, 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인물로 TK 토박이, 대구 경북 토박이에다가 상당한 지지층이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인선 후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인선 후보는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정당의 지지를 받고 공천을 받고 이제 총선에 나섰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하게 됐어요. 네, 그야말로 비운의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인선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서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호영 후보에게 그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또 무소속으로 나선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패하는 불운을 연달아 맛봤습니다. 이인선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 때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서 출마 준비를 하다가 여성 전략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수성구 을 선거구에
그 날아가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성구월 현역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해 총선 때 이제 공천에 탈락한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또 이번 4.15 총선에서 이 후보는 힘겹게 통합당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을 국회의원인 주호영 후보가 당시 후보가 수성구 갑 선거구에서 전략 공천을 받고 또 수성구 갑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를 하던 정상환 이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경선을 벌이게 됐었습니다. 이인선 후보는 경선 결과 가까스로 승리해서 통합당 공천을 받았는데요. 그래요. 주호영 의원이 이제 선거구로 옮겨가는 옮겨가는 셈인데 바람에. 이제 이인선 후보가 그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적수가 이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었죠. 저라고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선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번에는 무소속 출마자가 당선돼도 통합당에 복당할 수 없다 또는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무소속이 아닌 정당만이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그 홍준표 당시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네, 통합당 차원에서도 이제 이인선 후보에게 지원 사격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뭐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주성영, 김영기 대구시당 공동선대위원장 또 이제 다른 선거구 후보로 나선 뭐 현역 국회의원인 주호영, 김상훈, 또 윤재옥, 곽상도 후보까지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근데 수성구을 유권자들은 끝내 홍준표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네, 뭐 홍준표 당시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들의 바람이 좀 거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경선 공천 결과를 이제 때문에 이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좀 찻잔 속의 미풍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이제 북구갑 정태욱 후보, 또 달서구갑 곽대훈 후보 모두 이제 무소속 출마해 초라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었죠? 현역 의원이었죠. 또 지역에서는 터줏대감 역할이었었고요. 근데 모두 이제 당선 후에 친정으로 복귀를 선언하면서 무소속이 곧 통합당이다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그러니까 정권 심판 여론이 대구 지역에서 강하게 불면서 결국에 이 선거 결과가 당대당 양상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였던 이분들이 조금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득표가 낮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북구갑인데요. 그 현역 정태욱 의원의 경우 그 선거 초반에 그 현역 인지도 등을 내세워서 그 우위가 점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당의 공천을 받은 양금희 후보 구하기를 통합당 대구 선대위가 이제 펼쳤고 이게 먹혀들면서 분위기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인물론이 먹혀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당이죠. 당으로 결국은 기결이 됐습니다. 네. 또 달서갑 곽대현 후보는 그 통합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까지 지지율이 물리면서 그 현역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그 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36억 원이 넘는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그 반등의 기회가 있었지만 민심은 여전히 그 통합당으로 향해 버렸습니다. 네, 달서의 곽대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서 구청장도 3번이나 하셨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지도가 상당했었는데 무소속이라는 한계를 좀 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이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5명이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동을에서 이제 강대식 당시 후보, 그리고 북갑에서 양금희, 북을 김승수, 달서갑에서 홍석준, 달서병에서 김용판 당선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당 소속 TK 당선인 중에서는 이제 뭐 당시 낙하산 공천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 그래서 힘든 선거를 치른 후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선 뒤에 어떤 소감을 좀 말을 했나요? 네, 뭐 유권자가 일꾼 잘못 뽑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의정 활동을 온 힘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제 양금희 의원은 이제 낙하산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뭐 황교안 대표 부인과 이런 이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겪었다, 뭐 이런 의혹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내용을 치렀었습니다. 또 지난 3월 9일에는 이제 선거사무장이 코로나19로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픔 때문인지 이제 양금희 후보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근데 가분한 성원에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옳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게끔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하면 또 김용판 의원이 그렇죠. 생각이 나죠. 배우자가 그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진행자도 김용판 네, 저도 의원 김용판 취재. 당시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사무실에서 같이 그 선거 대책위원장 선거 캠프 관계자도 이제 확진 판정 받으면서 저도 이제 잠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선거 사무실 건물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사흘간 캠프 문을 닫아야 하는 또 불운도 겪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그 36억이 넘는 그 돈 중에 32억 정도의 그 현금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뭐 좀 힘든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보다 앞서는 당으로부터 공천 배제됐다가 단수 추천을 받은 후보와 경선을 하면서 가까스로 기사회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실정을 심판하고 대구와 성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죠. 네, 지난 선거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고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졌습니다. 경북의 상주시장, 대구의 동구와 또 북구에 있는 지방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도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했죠. 네, 우선은 그 기초단체장은 상주시장을 뽑았는데요.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그 지난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그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요. 이번에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강명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06년 40살 나이로 상주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14년은 지난 올해 이제 다시 도전해 승리를 했습니다. 강 시장은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이번 선거는 상주가 침체된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또 새로운 미래로 달려갈 것인가를 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다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들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해당 지역의 광역 기초의원들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바람에 치러졌습니다. 광역의원, 대구시 의원을 뽑는 동구 3선거구에서는 통합당 윤기배 후보, 동구 4선거구에서는 안경훈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또 기초의원을 뽑는 동구 선거구에서는 김상호, 류재발, 정인숙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북구 선거구에서는 김세복, 이동욱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도 특이할 점이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빠른 4월 16일 이전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각 투표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로 나온 새내기 유권자의 모습은 배 기자가 취재했죠? 네, 올해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만 18세 고교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첫 투표에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직접 후보를 선택했다는 그 자부심만은 넘쳐 흘렀습니다. 북구 침산동에 사는 그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투표를 마친 뒤에 투표장을 찾은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코로나19 위생 대책과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펼친 후보를 신중하게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만큼 신중하게 투표를 했고 지역 발전과 청소년 삶의 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투표 자체가 매우 소중하고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을 이제 대구 지역으로 이제 좁혀보면 미래통합당이 압승이었습니다. 초선 의원이 5명이 나오긴 했지만 재선 3선 의원에 5선 의원까지 배출을 했는데요.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해보자 이런 지역민들 주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총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사건의 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실생활에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이야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판결은 이슈가 됐던 의성에 있는 쓰레기산 방치 사건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도 나올 만큼 이슈가 됐었죠.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는데
자, 배 기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그 피고인은 그 회사 법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13명입니다. 그 오늘은 쓰레기 15만 9천 톤 방치를 주도한 업체 그 업주 부부를 중심으로 선고 결과를 전하겠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판결했는데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전 대표 65살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그의 아내죠. 그 51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부부에게 13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습니다. 네, 15만 9천 톤이라고 하셨죠? 네. A 씨 부부가 이제 주도를 해서 방치한 쓰레기가 15만 9천 톤. 저는 상상도 안 갑니다. 얼만큼인지. 네. 구체적인 공소 사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폐기물 이제 처리 업체 대표 A 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일일 처리 용량 100톤의 31분인 3,000톤을 초과한 채 폐기물 15만 9,484톤을 승인받지 않은 상업장 인근 야외 공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데다가 또 환경부령으로 정한 양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사업장에 보관한 혐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A 씨 부부는 뭐 이뿐만 아니고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그 일일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등 그 야외에 무단 방치했고 그것 때문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차례 걸쳐 벌금형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2017년 8월에는 중간 재활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A 씨 부부는 지인 명의를 빌려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방치하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 처리 수익금을 자신들의 그 회사로 빼돌려서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7차례에 걸쳐서 28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자, A 씨에게는 징역 5년, A 씨의 부인이죠.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라는 선고가 나왔는데 법원의 양형 이유가 있을까요? 네, A 씨 부부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범행 때문에 소위 쓰레기산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폐기물 더미가 형성됐고 또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벤젠 등 각종 발암 물질, 화재로 인한 연기와 악취, 침출수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폐기물 더미와 외신을 통해 보도돼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도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의성군이 대집행으로 피고인과 회사를 대신해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또 수백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보탰습니다. 네, 의성군의 대집행에서 수백억 원이 이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 산을 수거해 나서기로 했는데 의성군이 이제 A 씨 부부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성군은 지난해부터 그 사업비 26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쓰레기산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 폐기물 그 40% 가량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1심 선고 이후 의성군은 그 업체 대표 A 씨 등 그 부부의 재산 27억 원 정도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처리 의무자로서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 씨 등의 횡령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성군은 A 씨 등이 법인에 돌려줘야 할 그 범죄 피해 재산 27억 원 정도가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압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온 방치 폐기물 그 행정 대집행 비용 회수 또 원인 제공자 부담 최대화를 위해 그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습니다. 네, 의성군의 쓰레기산 문제 판결 짚어봤고요. 다음 판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복날을 전후로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북구 칠성시장이 아직도 이제 시장이 남아 있어서 동물단체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판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고요? 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운영자 68살 A씨의 제3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개농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사연입니까? 네, A씨는 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 자신의 개 농장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새 꼬챙이를 이 개의 주둥이에 그 대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해마다 그 한 3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그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좀 잔인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앞에 판단은 어떻게 좀 나왔나요? 네. 1, 2심은 이제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서 동물을 죽인 것이라면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서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해야 하는데 이 A 씨의 도살 방법은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여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씨의 도살 방법인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뚜렷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 함량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당 판결에 대해서 동물단체 입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은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면서 이 땅의 개 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며 이제 유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됐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당연한 판결이자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건의 판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소식과 그리고 4.15 총선 후의 어떤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분명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 열심히 하시고요. 손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톡톡 이용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